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포머 모델과 이를 GNN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한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강의 시의 공지사항입니다. 간단하게 GNN에 대해 복습하면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취합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각 레이어들을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증강,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목표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선 트랜스포머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델은 정말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챗GPT일 것입니다. 챗GPT의 마지막 T가 트랜스포머의 T입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줄임말이 GPT입니다. 즉 미리 훈련된 트랜스포머란 이야기입니다. 트랜스포머로 인한 영향력과 이에 대한 성능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트랜스포머를 GNN에서 활용해보자 일 것입니다. 트랜스포머가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학습하여 챗 GPT와 같은 훌륭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 또한 텍스트 못지않게 다양한 내용과 방대한 양을 다루어야 합니다. 분자들에 대해서도 또는 지식에 대해 심지어 우리가 코딩을 하는 코드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러한 그래프들을 학습시키고 여기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트랜스포머를 소개하고 이와 메시지 전달 간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그래프 안에서의 모습, 그래프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을 알아보고 그래프 트랜스포머에 대한 부호불변 라플라스 위치 인코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벡터의 1차원 시퀀스를 벡터의 1차원 시퀀스에 매핑합니다. 쉽게 말해 연속적인 1차원의 입력으로 받고 연속적인 1차원의 벡터 값을 출력으로 반환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일련의 단어들이 1차원 벡터 값들로 전환되어 x1부터 x8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각각의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올 글자를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고 토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규칙에 따라 입력된 단어들이 토큰들로 변환되어 사용됩니다. 각각의 단어가 무조건 하나의 토큰에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단어들은 여러 개의 토큰으로 대응되기도 합니다. 또한 출력되는 것도 토큰들입니다. 다시 말해 토큰을 입력받고 이를 연산하여 이를 뒤을 토큰을 예측, 연산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의 경우에는 1번을 받고 2번을 예측하고 2번을 받고 3번을 예측하는 등 알맞은 예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력된 토큰을 가지고 다음 토큰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들을 임베딩으로 생각하고 이를 모아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임베딩 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예측할 수도 있고 분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능력은 단순하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구조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이를 인베딩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인코딩을 해서 본격적으로 연산이 시작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과 에딩 아니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도 이미 익숙할 것입니다.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아마 멀티 헤드 어텐션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알아가겠습니다. 멀티 헤드가 아닌 싱글 헤드 어텐션은 무엇일까요?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은 일종의 나와 다른 것들의 점수로 매기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생각하는 기계라는 다음의 단어를 처리할 때 생각하는 이라는 단어와 기계라는 단어가 각각 서로 얼마만큼의 비중, 관심, 주의를 주고 뒤에 일어나는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우선 입력은 동일합니다. thinking, 생각하는, machine, 기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각각의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오른쪽 값의 2차원 값들은 모델의 파라미터들입니다. Q는 쿼리, K는 키용, V는 밸류용 등 각각의 값들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배정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훈련되어 있다 가정할 것입니다. 이들과 인베딩을 곱해서 각 토큰 인베딩에 해당하는 쿼리, 키, 밸류, 값을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할 일은 각 토큰별 점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 첫 번째 단어인 thinking에 대한 자기주의력을 계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 입력된 문장의 각 단어에 점수를 매겨야 합니다. 점수에 따라 특정 위치에 있는 단어를 인코딩할 때 입력 문장의 다른 부분에 얼마나 집중할지 결정됩니다. 점수는 쿼리 벡터와 점수를 매기는 각 단어의 키 벡터의 점 곱을 구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1번 위치에 있는 단어에 대한 자기주의 셀프 어텐션을 처리하는 경우는 첫 번째 점수는 K1의 4곱이 됩니다. 두 번째 점수는 Q1과 K2의 4곱수 도트 곱으로 96이 나옵니다. 즉, thinking, 생각하는 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는 112점이고 머신에 대한 점수는 96점으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수를 활용한 새로운 인베딩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점수를 8, 여기서는 논문에 사용된 주요 벡터의 치수의 제곱근, 즉 64의 제곱근입니다. 아무튼 점수를 8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안정적인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가능한 값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값입니다. 그 결과를 소프트맥스 연산에 전달합니다. 소프트맥스는 점수를 정규화하여 모두 양수로 만들고 그 합이 1이 되도록 계산합니다. 그 결과 0.88이라는 값과 0.1이라는 값이 각각 구해졌습니다. 이에 처음에 생성되었던 밸류 벡터와 각각의 곱을 곱하고 2를 더해서 새로운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즉, 새로운 인베딩은 0.88배의 첫 번째 토큰 값, 그리고 0.12배의 두 번째 토큰이 반영되었습니다.
행렬, 매트리스의 형태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입력으로 인베딩을 생성하는 이를 모델의 파라미터들과 곱연산을 통해서 각각 쿼리, 키, 밸류 행렬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산들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성된 쿼리와 키를 곱하고 간단한 정규화를 합니다. 그 뒤 이를 softmax 함수를 사용하여 가중치의 크기를 조절하고 이를 밸류와 곱하여 새로운 인베딩을 생성하였습니다. 써있는 대로 중복된 페이지라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각각의 다른 입력에 대하여 이전 입력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입력에 대하여 동시에 연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값들을 한 번에 결합하여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에는 쿼리, 키, 값, 가중치 매트리스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세트가 생깁니다. 지금 보는 경우에는 총 8개의 어텐션 헤드를 사용하므로 총 8개의 세트가 생깁니다. 그림에서도 0, 1, 1을 거쳐서 7까지 총 8개의 파라미터 세트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서로 다른 유사성, 인베딩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인베딩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하나로 연결하고 이에 대응하는 아웃풋, 출력 파라미터를 곱하여 최종의 값을 구합니다. GNN과 트랜스포머는 일련의 벡터들을 받아서 일련의 벡터, 인베딩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은 입력되는 순서를 특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어떠한 단어 또는 토큰이 어떤 순서로 들어오는지 상관이 없지만 입력되는 데이터의 특성상 순서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GNN 또한 어떠한 노드들이 어떠한 순서로 입력되든지 상관없이 잘 작동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반면 GNN은 메시지 전달을 사용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을 활용하여 다른 입력, 토큰 값의 중요도를 결정했다면 GNN은 세부적인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중요한지 등등을 정했습니다. 셀프 어텐션, 자가주의와 메시지 전달이 얼마나 다를까요? 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왼쪽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는 입력된 값, 토큰이고 WK는 키를 생성하기 위한 가중치, T는 뒤에 나올 것과 내적을 하기 위한 방향 전환, WQ는 쿼리를 생성하기 위한 가중치, WV는 밸류를 생성하기 위한 가중치입니다. 아까 우리가 알아본 것과 동일한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식을 보아도 그렇고 이전의 설명을 기준으로 보아 각각의 입력, 토큰에 대한 인베딩을 거의 동시에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GNN과 비교를 위해서 토큰 X1에 대해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J는 1부터 5까지 변함으로써 동시에 입력된 모든 단어 X1부터 X5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에 대한 것이만큼 쿼리 Q는 1로 고정하고 다른 입력, 토큰 값들의 키값,
1부터 5까지의 값을 사용하여 각 입력별 가중치, 비중을 정합니다. 계산된 점수, 비중에 소프트맥스를 활용하여 스케일을 모든 값의 합이 1이 되도록 조절하고 해당하는 밸류 벡터들을 곱하여 x1에 대한 새로운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이를 GNN의 형식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웃 노드들, 입력된 토큰들 J에서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메시지는 value와 키 매트리스를 활용하여 생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인 x1에 대해서 쿼리 매트릭스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쿼리 매트릭스와 value, 키 매트릭스,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취합하고 새로운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동 방식을 GNN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입력을 다룰 때 그래프를 입력한 것이 아니고 토큰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입력하는 토큰을 노드로 대체하면 GNN으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엣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랜스포머에서는 입력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가정하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력값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정하는 것은 마치 메시지를 취합할 때 메시지별 가중치를 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웃들의 메시지를 합치는 구성을 사용하면 전에 알아본 GAT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머의 기능적, 구조적 유사성을 GNN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셀프 어텐션, 자가주의가 메시지 전달의 특정한 형태로 볼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치 모든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웃들의 메시지를 합치는 구성을 사용하면 전에 알아본 GAT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소개하고 메시지 전달과의 유사성, 연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GNN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각 노드에서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취합하여 새로운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또한 그래프의 증강을 통해서 노드나 엣지를 추가, 제거하기도 하고 속성을 추가,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래프 트랜스포머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입력을 토큰으로 변화하여 트랜스포머에 입력을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트랜스포머하기 위해서는 토큰화와 자가주의 셀프 어텐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큰화와 자가주의 셀프 어텐션을 그래프에 알맞게 변형시켜야 합니다. 그래프를 위한 토큰화 방법과 그래프를 위한 주의 모듈, 어텐션 모듈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까먹은 트랜스포머의 중요한 요소 또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업데이트 공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쿼리, 키, value의 매트리스를 생성하고
이들에 대한 각각의 비중을 측정하고 이를 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계산 과정에서 입력 순서, 토큰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한 예시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왼쪽은 원래의 문장, 입력이고 오른쪽은 변환된 입력입니다. 맨 앞에 두 개의 순서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각각의 입력에서 생성된 임베딩을 더함으로써 취합한다고 하면 양쪽의 입력은 그 순서가 달랐음에도 동일한 결과를 낼 것입니다. 오른쪽의 연산 결과를 보면 Z2와 Z1의 순서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함으로써 취합했기 때문에 순서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문장 안에서도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베딩의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전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설명하면서 넘어간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는 각 입력 임베딩에 벡터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벡터는 모델이 학습한 특정한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각 단어의 위치 또는 시퀀스에서 서로 다른 단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임베딩에 이러한 값들을 추가함으로써 임베딩 벡터가 A, B 벡터로 투영된 후에 도트 프로덕트 주의 중에 임베딩 벡터 간에 의미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포지션 인코딩 벡터 또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모델은 학습 중에서 최적의 위치 인코딩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작업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입력을 토큰화해서 사용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인코딩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자가주의,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여 취합할 때 최적의 연산을 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에 저러한 작업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는 노드 속성, 인접 행렬, 엣지 송속과 같은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트랜스포머 모델이 데이터를 다루듯이 토큰화, 위치 인코딩, 자가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그래프 입력 1, 2, 3을 트랜스포머 구성 요소 1, 2, 3으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매칭시켜서 해결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각 1, 2, 3이 1, 2, 3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토큰화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GNN에서 사용할 토큰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노드 속성을 입력 토큰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관심, 주의, 어텐션은 완전히 연결된 그래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관찰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연결된 그래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상태로 연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의 그래프가 서로 완전한 연결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드가 어떤 노드와 연결되었는지 알려주는 인접 행렬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트랜스포머의 위치를 인코딩하는 것을 활용하여 인접 행렬을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 인코딩은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도 토큰 간의 순서, 거리를 알려주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을 인접 행렬과 결합하여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된 토큰, 노드 사이의 인저성, 연결 여부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좋은 위치 인코딩을 할 수 있는지 아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상대적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인코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앵커와 앵커 세트 등을 활용하여 노드 간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치를 인코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노드 V1을 인코딩할 때는 앵커 노드 S1과의 거리 1, 2와의 거리 2, 3과의 거리 1 이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V1의 속성에 증강시킴으로써 기존에는 서로 구별되지 않았던 노드 V1과 V3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는 랜덤 워크를 기반으로 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넓이 우선, 깊이 우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잘 작동합니다. 특히 순환 구조를 측정할 때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방법이 위치를 인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칭성과 같은 구조를 인식하는 데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레이블을 가져야 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왼쪽의 커뮤니케이션 집단과 오른쪽의 커뮤니케이션 집단의 경우 동일한 또는 매우 유사한 구조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프의 구조가 얼마나 많은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연산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치 인코딩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라플란시안 행렬을 사용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라플란시안 행렬 L은 차수, 디그리, 빼기, 인접도, 어드제이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먼저 차수 매트리스, 행렬은 각 노드의 위치에 도수, 엣지의 수 또는 된 노드의 수를 적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B1은 1개, B2는 2개, B3는 2개, B4는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인접 행렬은 마찬가지로 각 위치에서 해당 노드의 연결이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연결을 표시하는 행렬입니다. 많이 익숙한 행렬입니다. 이 둘을 뺄셈 연산을 함으로써 라플란시안 행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그래프 또는 구조마다 다른 행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플란시안 행렬은 그래프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인코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플란시안 벡터를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값 중에 최대값이나 그 값들의 범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플란시안 벡터의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는 라플란시안 벡터의 그래프의 구조를 인코딩한다는 속성은 유지한 채로 안정적인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라플란시안 벡터 대신에
트랜스포머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고유 벡터의 값과 이에 대한 색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고유 값이 작은 고유 벡터는 로컬 구조를 나타내고 고유 값이 큰 고유 벡터는 글로벌적인 대칭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작은, 주변의 변화는 미묘하고 작은 변화입니다. 인접한 노드 간의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변화입니다. 이는 작은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에 걸친 변화나 구조적인 변화는 멀리 떨어진 노드 사이의 어떤 연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장거리 간의 변화이니 큰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아이겐벡터, 속성 벡터를 소개하자면 왼쪽 아래의 식을 만족시키는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L은 n/n 행렬, 정방 행렬이고 람다는 고유값입니다. 즉 행렬 L이 벡터 V에 작용할 때 그 결과는 고유값 람다만큼 크기의 변화를 가지면서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겐벡터 설명은 정말 많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유익했던 것들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관심 있는 대상, 행렬, 매트리스에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핵과 같은 행렬, 매트리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치를 인코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개의 고유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고유 벡터는 정의상 n개의 값 또는 n차원 벡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연결하여 하나의 행렬로 만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줄, 로우는 해당하는 노드의 위치를 인코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 벡터는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노드의 위치 인코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와서 보면 당연하게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GNN에 각 노드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라플란시안 벡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유 벡터를 구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각각의 고유 벡터들 K개를 연결, 스택한 다음 각 줄의 위치한 값들이 해당하는 노드의 위치 인코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상대적 거리에 기반한 위치가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GNN이 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입력값과 위치 인코딩의 결과값이 더해져서 입력될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보일까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좋은 효과가 없다면 폐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프를 주고 이것이 순환형 그래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나름 간단한 질문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지만 기존의 메시지 전달 구조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모델에서 기존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P2가 붙은 것이 라플란시안 고유 벡터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200개를 학습했을 때 GINN에서는 16%의 성능 향상이, 게이티드 GCN에서는 45%의 성능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5000개를 학습한 경우에는 99% 이상의 소수점 첫 자리를 반원을 한다면 100%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델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파라미터의 개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2000개 정도 늘었습니다. 2000개가 늘었다고 하면 큰 것 같지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고작 2% 정도입니다. 즉, 파라미터의 개수를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GNN의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트랜스포머와의 우리의 여정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 자가주의, 셀프 어텐션을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셀프 어텐션을 엣지 속성과 연결하여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노드 속성을 토큰으로 사용한 것, 인접 행렬을 위치 인코딩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깔끔한 방법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엣지 속성을 토큰이나 위치 인코딩에 추가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주의, 어텐션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키와 쿼리를 곱하여 점수를 구하고 이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적용하여 각각의 값이 얼만큼의 비중을 가져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엣지의 속성을 연결된 노드의 속성이 전달될 때 반영하고 싶습니다. 이는 마치 키와 쿼리를 곱한 점수가 값에 곱해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CIJ라는 엣지 속성에 기반한 행렬, 매트리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KIJ에 합쳐서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노드 i와 노드 j 사이의 속성 EIJ가 있다고 하면 이를 CIJ는 WTIJ로 나타냅시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엣지가 없다면 노드 i와 j 사이의 짧은 경로를 따라서 각 경로들과 이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하여 CIJ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가중치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알아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드의 속성을 토큰화하여 트랜스포머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노드 속성뿐만 아니라 서브 그래프나 노드와 엣지의 속성도 토큰화하여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인코딩, 포지셔널 인코딩은 상대적인 거리나 라플란시안 고유 벡터를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그래프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엣지의 속성을 사용하여 주의, 가중치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GNN과 트랜스포머 모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GNN은 계산 그래프와 같이 그래프의 모양이 많이 남아있는 반면에 트랜스포머 모델은 그래프의 형체를 변환하여 트랜스포머 모델에 맞게 변환을 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볼 것에서 두 번째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프 트랜스포머에 대한 부호불변 라플라스 위치 인코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라플란시안 도수 행렬과 인접 행렬의 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연결하여 각 위치별 값을 해당하는 노드 토큰의 위치, 포지셔닝에 인코딩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름 잘 작동한다는 것도 얼마 전에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일까요? 물론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벡터가 아닙니다. 고유 벡터에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특별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유 벡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모델에서 고유 벡터의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는데 하나의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존의 장점을 유지한 채로 지금의 단점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고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의 부호 부정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가 아이겐 벡터라면 수학적 정의상 이의 음수값인 -V도 아이겐 벡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사용할 때 어느 값을 사용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옵션으로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골칫거리가 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사용해서 위치 인코딩을 할 때는 임의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치를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호의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를 골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V1 대신에 -V1을 골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는 위치 인코딩의 값이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한 위치 인코딩 값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 인코딩을 생성할 때 K개의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그래프에서 이의 K제곱 개수만큼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저만큼을 연산하거나 저만큼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싶진 않습니다. 모델의 부담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겐 벡터의 부호의 불분명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적인 문제에 도달했을 때 자주 쓰는 방법을 먼저 적용해 봅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아이겐 벡터의 부호를 무작위로 변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데이터 증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훈련 속에서 부호의 값들이 변하면서 입력될 것입니다. 그 혼란함 속에서 모델은 손실에 따라 최적화를 해서 부호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문제는 K개의 아이겐 벡터의 경우 2의 K제곱수의 만큼 경우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학습 과정에서 학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는 네트워크, 우리의 모델이 부호에 불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겐 벡터의 부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모델 또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모델은 더 이상 아이겐 벡터의 음수, 양수, 부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V1 입력이 되든 -V1 입력이 되든 모델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델,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예를 봅시다. 어떠한 모든 입력값들에 대하여 0이라는 출력값을 내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입력값의 부호에는 불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형편없는 신경망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다뤄서 복잡하니 하나만 다루어 봅시다. 어떠한 함수가 v1과 -v1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부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경망을 원하기 때문에 적절한 접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함수 f는 v1과 -v1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값을 내야 합니다. 이는 함수 f의 v1에 대한 결과가 다른 함수 phi의 v1과 -v1에 대한 결과의 합수로 정의될 때만 성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한 것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내용 없이 위의 정의에 음수값과 양수값을 대입하여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요거 정의되는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한 함수를 각 아이겐벡터, 고유 함수에 적용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작업, 스텝 2는 각 결과들을 취합하여 새로운 결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함수 f 대신에 파일을 대입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함수 f 없이 파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합함수 어그리게이션은 또 다른 신경망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으니 이는 그리스 문자 로우로 변환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모델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함수 파이에 음과 양의 모든 고유 벡터, 아이겐벡터 값을 적용하고 이를 신경망을 통해서 취합하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K개나 되는 별개의 신경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모로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수를 줄일 것입니다. 즉, 각각에 대해서 신경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경망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 신경망은 어떠한 형태의 신경망이어도 됩니다. 이를 우리는 사인넷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은 모든 부호, 음수나 양수, 모든 입력값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값을 내도록 설계되었으니 부호에는 불변한 함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한 것만큼 표현력이 좋을까요? 사인넷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함수 f가 부호에 불변하다면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row와 파이가 존재합니다. 즉, 사인넷은 이론적으로 부호에 불변하는 모든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호에 불변하는 신경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부호에 불변하다는 것은 부호를 바꾼 벡터를 입력하여도 바꾸기 전과 동일한 결과값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전에 한 것처럼 함수 f를 파일을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리해 봅시다. 우선 고유 벡터 아이겐벡터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인넷을 사용하여 고유 벡터 아이겐벡터의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인베딩과
노드 속성을 합칩니다. 인베딩을 GNN이나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연산합니다. 그리고 연산 결과를 모델을 통해서 최적화합니다. 중간에 사인렛을 사용해서 라플란시안 고유 벡터 값을 처리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분자의 용해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기존의 라플란시안 인코딩을 했을 때보다 무려 50%나 개선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인넷을 활용하여 GNN의 표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루려고 했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처음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프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면서 노드 속성을 토큰화하는 것, 인접 행렬을 이용하여 위치를 인베딩하는 것, 자가주의를 변조해서 엣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구호에 불변하는 라플란시안 위치 인코딩을 그래프 트랜스 모델에 적용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표현력이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활용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델에 입력할 때 토큰을 생성하는데 이때 노드 속성을 사용하거나 서브 그래프, 엣지 속성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인코딩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 라플란시안 벡터의 고유 벡터를 사용하는 것, 이를 변화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변화된 주의 방식은 엣지의 속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모델이 완전한 연결을 이용하는 것과 그래프의 엣지 연결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